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역사에서 건진 회계 제1편 동방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무역 내에서도 제4화 모홍기업의 한탕을 계산하자 에피소드입니다. 모홍기업은 한탕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한탕사업은 배가 떠나기 전에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그렇죠? 확인서에는 뭘 쓰겠어요? 출자자가 누구며, 얼마를 냈으며, 또 어떤 물건을 사들였으며, 얼마짜리며, 뭐 이런 걸 썼겠죠.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타납니다. 관례에 따라서 종이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작성할 때입니다. 오른쪽에는 자금 조달 내용을 썼고, 왼쪽에는 그 돈을 갖고 무엇을 샀는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쪽을 출자자들이 다 나눠 갖게 되면은 자기 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 작성했을 겁니다. 여기 계약서 써 있는데요. 확인서겠죠. 이렇게 종이의 가운데에서 오른쪽에는 출자자들 이름이 쭉 적히고요. 왼쪽에는 그 돈을 갖고 산 물건들이 적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확인서 구조는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 보시면요. 돈을 어디서 가져왔으며, 그 당시에 이제 가족 친지가 기본이고, 모자란 돈은 은행에서 빌렸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액이 나타나면 그 돈을 갖고 어떻게 썼느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따라서 복식북이라는 것은 확인서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른쪽과 왼쪽은 언제나 똑같게 됩니다. 오른쪽의 총액과 왼쪽의 총액은. 그렇죠? 왜? 자금 조달 원천을 갖고 사들인 물건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회계 등식이라 그럽니다. 즉, 사들인 것의 총액은 결국 자금 조달 총액과 같죠. 여기서 자금 조달 총액이란 게 뭐예요? 소유 지분. 소유 지분은 다시 나눠줍니다. 은행 같은 타인이 낸 지분과 출자자, 그렇죠? 가족 친지들이 낸 자기 지분, 이렇게 둘로 나눠줍니다. 그게 현대 용어로는 결국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이 되고, 자산은 이코르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회계 등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회계 등식이 결국 복식부기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 회계 등식은 또한 대체대조표의 기본 형태입니다. 그렇죠? 대체대표, 밸런스 쉿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부터는 짧게 BS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대체대조표도 마찬가지로 우상단, 우하단, 좌 이렇게 해서 부채, 자본 그리고 자산을 기록하죠. 이 대체대조표는 아주 약식 대체대표를 포맷만 가져온 건데요. 왼쪽부터 볼까요? 왼쪽에 뭐가 있어요? 자산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자산 총액이 나옵니다. 오른쪽 보면요. 부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와 자본 총액이 나옵니다. 이건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대차, 대조표, 대와 차. 우리가 이쪽을 대변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차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차가 대조하는 표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종이 쪽 확인서가 대차대조 발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만화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편한 세상의 BS. 과거에 종이 쪽에 쓴 게 이제 노트북에 이렇게 당기면서 대차대조표가 나타난 겁니다. 예, 베니스의 상인을 한번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은 1596년 작품입니다. 1596년 하니까요. 영국이 이제 부글부글 일어날 때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판결에 당황하는 샤일록 이렇게 써 있는데요. 샤일록이 여기서 황당해하죠. 왜? 피 한 방울도 흘리지 마라. 널 피 흘리면 네 피도 흘리게 될 거다. 이런 판결을 하죠. 이런 베니스 상인의 시사점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모홍기업의 위험성. 그렇죠? 한탕 사업이 위험했다. 두 번째, 유대인의 은행 역할. 그렇죠? 샤일록이 돈을 빌려줬죠. 세 번째, 대금 융자업이라는 것은 악랄한 사업이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따져볼까요? 안토니오, 멍청한 친구죠. 왜? 배가 돌아올 줄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유동성 함정에 걸린 겁니다. 그렇죠? 배가 돌아오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어. 이거랑 똑같죠. 두 번째, 유대인의 은행 역할.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원시 은행 역할을 했죠. 고리대금업하지만 아직 은행이 나타나기 전에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돈을 빌려줬죠. 그런데 이 안토니오 샤일록은 굉장히 중요한 두 역할을 하고 있었겠죠. 은행과 상인. 아마
사이가 친했을 겁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듣고 만들어낸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상부상조했겠죠. 세 번째, 이제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셰익스피어는 베니스에 가본 적도 없지만 동시에 유대인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과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 1500년대 말이죠. 1596년에는 유대인이 영국에 없었습니다. 영국에는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추방령 1290년에 내려갔고 다시 유대인이 영국 섬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1656년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만 듣고 무자비한 고리대공업자를 상정한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좀 과했죠. 자기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설을 쓴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유대인은 고리대공업자인가?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요. 왜 고리대공업자는 늘 유대인인가?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대부업을 금해서 카톨릭, 그 당시는 다 카톨릭이었죠. 카톨릭인은 대부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금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끼리는 대부업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지만 타종교, 타민족과는 대부업해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은 할 사업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에 진입할 수 없었어요. 이유는 토지 소유를 제한했습니다. 이건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된 제도인데요. 유대인은 땅을 가질 수 없다. 농사를 못 짓습니다. 농사가 그때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는데 또 하나 수공업도 못 들어갑니다. 왜? 기존의 길드. 그러니까 유대인은 늘 떠돌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고리대공업 또는 부역업, 장사.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동방무역 이후에 쭉 일어나는 모든 무역 거래는 유대인이 중심이 됩니다. 배가 돌아온 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안토니오 배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후 이제 드디어 무역에서 가져온 물건을 다 유럽에 팔고 거기서 이익이 생기면 나눠 가졌겠죠. 예. 이것도 제가 AI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베네치아의 향신료 상인.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향신료가 있고 둘이 거래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두 상인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걸 갖고 이제 유럽, 저쪽 북부 유럽, 저 서부 유럽 이런 데다 다 팔았겠죠. 그 당시는 아마도 두 개의 확인서만 작성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배 떠나기 전에 한번 작성하고 배 돌아온 다음에 물건 다 팔고 나서 정산을 해야죠. 첫 번째 확인서는 이제 자금 조달과 사용 현황을 적었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 봤죠. 두 번째 확인서는 배가 돌아온 후에 이익과 손실을 계산했을 겁니다. 어떻게? 궁금하죠? 어떻게 그러면 이익이 났느냐, 손실이 났느냐를 알았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확인서, 첫 번째 확인서 이렇게 만들었겠죠. 부채, 자본, L 하면 이게 liabilities라 그래서 부채의 영어 단어 이니셜입니다. E는 원래 자본은 owners equity인데요. 그냥 equity만 해갖고 E를 썼습니다. 자산, 자산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assets라 그럽니다. 그래서 A라고 썼습니다. 결국 배 떠날 때 L 더하기 E는 A다라는 항등식을 만들어서 종이쪽을 나눠줬을 겁니다. 그리고 배가 돌아온 후에는 결국 그 A는 변했겠죠. 물건. 그렇지만 L과 E는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차이가 바로 이익이죠. 이 이익을 출자자들한테 지분 퍼센트대로 나눠줬겠죠. 아마도 서로 이익 손실 계산하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예. 이제 여러분 궁금한 건 기본적으로 풀렸죠? 예, 복식부기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복식부기를 어떻게 해서 발전됐고 또 동방무역이 복식부기를 어떻게 활용했고 마지막 확인서 갖고 이익 손실을 계산했고 이런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원적인 질문 동방무역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나 궁금하죠? 그 다음 화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언제 시작됐냐? 십자군전대입니다. 십자군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화 기대해 주십시오.